장모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거실 바닥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사위, 김태현이었어요. 42살. 중견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던 남자였죠. 3억 아니요. 2억만요. 제발 2억만 빌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어요.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그를 내려다봤어요. 장모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요. 김서방.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알기나 한데? 네.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가방끈 짧은 사람한테 무슨 돈을 빌리러 온 거야? 장모님. 그게 아니라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며 부끄러워서 소개도 못한다고 했잖아. 사위는 입을 벙긋거리기만 할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지? 아, 맞다.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위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 장모님, 일어나라고. 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사위도 후들거리며 일어났어요. 김서방, 나 돈 없어. 장모님, 그리고 있어도 안 빌려줄 거야. 장모님, 제발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든 할게요.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제발. 저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위가 제 팔을 잡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5년이었어. 네. 자네가 날 무시한 게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 5년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어떤 눈으로 날 봤는지 전부 다. 장모님, 이제 집에 가봐. 미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사위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부터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세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던 사위 이야기거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이랑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딸 대학 보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에 살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래서 제 사위는 착각했나 봅니다. 제가 가난한 줄 알았나 봐요. 무식한 시골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위는 몰랐습니다. 제가 남편 떠나보낸 후에 분식집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조용히 부동산 투자를 해왔다는 걸요. 7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왔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사위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 딸이 처음으로 김 서장을 집에 데려온 날은 5년 전이었어요. 그날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그때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위의 눈빛을 봤거든요. 저를 보는 사위의 눈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5년 전 딸 미라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죠.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다 하고요. 그날 저는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했어요. 집안 청소도 다시 했고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김태현이라고 해. 회사 다니고 있어. 안녕하세요. 사위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눈을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위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거든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딸이 옆구리를 슬쩍 찔렀고 그제야 사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전에는 분식집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만뒀고요. 아, 그러셨구나. 사위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사위는 제가 변변찮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또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 정도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언가를 물어보면 사위는 제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딸에게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같았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국.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 잘하시거든. 많이 먹어. 딸이 밝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만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었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표정이 묘했습니다. 맛있네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갈비찜을 두어 점 먹고 밥도 반 공기 정도만 먹었습니다. 딸이 자꾸 권하자 그때서야 조금 더 먹었어요. 식사 내내 사위는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제가 물어봐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미라 아버지는 안 계신가요? 네, 7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에는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멘트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는데 사위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괜찮지? 그래, 좋은 사람 같구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요. 학력이 낮고 변변한 직업도 없었던 제가 그 사람 눈에는 부족해 보였던 거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후에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분식집만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책도 읽고 인터넷 강의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부터 시작했어요. 월세 받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또 샀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었어요.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샀어요. 7년이 흘렀고 저는 이제 경기도 일대에 상가 건물 2개와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빚 없이 제 명의였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았고 고급 음식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도와줘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제 사위가 될 사람은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재산을 알면 태도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아.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라의 어머니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요. 하지만 그날 김서방의 눈빛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걸요. 딸은 6개월 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결혼 자금으로 2억 원을 줬어요. 필요한데 보태라고요. 사위는 그때 처음으로 제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달도 가지 않았어요. 결혼 후 첫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추석에 잠깐만 들를게. 저녁에 시댁도 가봐야 해서. 그래, 그러렴. 시댁이 우선이지. 저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시댁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라고요. 추석 당일 2사람이 오후 3시쯤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서 와, 들어와. 네, 엄마. 딸은 반갑게 안으로 들어왔지만 사위는 그냥 인사만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많이 배고팠지? 어서 앉아서 먹어.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엄마가 음식 차리셨어. 딸이 옆구리를 찔렀고 그제야 사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는 30분 만에 끝났어요. 사위가 계속 시계를 보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제가 말했지만 사위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본가에 5시까지 가야 해서요. 늦으면 안 돼요. 30분. 제 집에 있었던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딸한테 물어봤어요. 시댁에는 얼마나 있었냐고요. 저녁까지 먹고 왔어. 8시쯤 나왔나? 3시간이었습니다. 시댁에는 3시간을 있었고 친정에는 30분이었어요. 그 후로 명절마다 똑같았습니다. 설날, 추석. 늘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있다가 갔어요. 반면 시댁에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딸의 친구 결혼식에 가게 됐습니다. 마침 사위도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식장에서 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와, 미라야. 오랜만이다. 어머니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사위는 저랑은 거리를 두고 혼자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랑 같이 온 게 아닌 것처럼요. 딸이 사위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 내 친구들이야. 사위가 마지못해 다가왔어요. 친구들에게는 밝게 인사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위는 저랑 떨어진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딸이 손짓해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았지만 식사 내내 말 한마디 없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사위가 딸 앞에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노크하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좀 시대에 뒤떨어지신 것 같아. 사위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되지. 좀 답답하단 말이야. 여보, 우리 엄마 험담하지 마. 험담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고졸이시고 분식집 하셨고 당신도 알잖아. 내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좀 그렇다는 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근데 사실이잖아. 저는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다시 눌렀어요. 이번엔 크게요. 문이 열렸고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왔어? 연락도 없이? 응, 근처 지나가다가 그냥 들렀어. 사위는 거실에 앉아서 태연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마치 방금 전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그날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일어났어요. 엄마, 벌써 가? 응, 집에 할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졸이어서 미안하구나. 분식집에서 미안해. 제가 더 공부했다면, 더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사위가 저를 이렇게 보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도 딸 혼자 대학까지 보냈어요. 빚 하나 없이 딸을 키웠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사위였습니다. 사람을 학력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사위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좋지. 밥 먹으러 와? 응. 그리고 김서방이 엄마한테 할 말이 있대.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위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니요. 그동안 말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요. 주말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왔는데 신기하게도 사위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어머, 뭐 이런 걸? 아니에요. 자주 못 찾아뵈는데 이것밖에. 사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제 눈을 마주치며 말하고 소파에 앉아서도 핸드폰을 보지 않았어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가 먼저 일어나서 상을 나르는 걸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식사 중에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운동은 하세요? 걷기라도 하시면 좋은데. 아, 시장 갈 때 좀 걷지.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주말마다 일이 좀 많아서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싶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찾아뵌 이유가, 응? 제가 요즘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동료들이랑 같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전망이 아주 좋아요. 그래. 네,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아서. 사위는 딸을 쳐다봤고 딸이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을까? 2천만 원? 네, 6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드려서.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딸이 어렵다고 하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알았어. 내일 통장으로 보내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위는 일어나서 크게 절을 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저녁까지 먹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오래 있었어요. 다음 날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딸한테 전화해도 바쁘다고 짧게 끊었습니다. 집에 놀러 오라고 해도 핑계를 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돈 갚겠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사위는 또 밝은 얼굴이었어요. 지난번처럼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데 지금 차는 너무 오래돼서.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또 보내줬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받고 나면 연락이 뚝 끊겼어요. 그 후로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집 수리비가 필요하다고요. 이번엔 400만 원이었습니다. 총 3,200만 원. 그 돈을 빌려주는 동안 사위는 친절했어요. 웃었고 말도 붙였고 존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명절에 30분만 들르고 제 전화는 안 받고 사돈 식구들이랑은 가족 여행을 가면서 저는 늘 빼고 갔습니다. 딸이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손주를 기대하며 저는 설렜어요. 아기 옷도 사고 필요한 용품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저는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사위 부모님이 병실에 계셨거든요. 엄마, 미안해. 병실이 좁아서 조금 있다가 와. 결국 저는 딸이 퇴원하고 나서야 손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애 좀 봐줄 수 있어? 오늘? 갑자기? 응, 우리 둘 다 일이 생겨서 4시까지 데려다 줄게. 저녁 때 데리러 갈게. 그렇게 손주 봐주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그런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어떤 날은 당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애 좀 봐줘. 1시간 후에 데려다 줄게.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집 정리하고 아기 먹일 것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지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6시에 데리러 갈게. 해놓고 밤 9시가 넘어서 오더니 오늘만 봐줘. 하고선 다음 날 아침에 데리러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여러분, 저도 손주가 예쁩니다. 정말 예쁘죠?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무료 육아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가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저도 갔어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꽤 큰 규모였어요. 사위 쪽 친척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까지 100명은 넘게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딸이 자리를 안내해 줬는데 사위 부모님은 맨 앞 메인 테이블에 앉아 계셨고 저는 뒤쪽 친척 테이블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저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신랑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대기업 임원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부 어머님께서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편히 쉬고 계십니다. 짧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멘트였습니다. 행사 중간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구석진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서너 명이었습니다. 태연아, 장인어른은 안 오셨어? 응, 돌아가셨대. 일찍. 사위 목소리였어요. 아, 그래. 그럼 장모님만 계시네. 아까 보니까 되게 소박하시던데? 응, 좀 그래. 형님, 부모님은 임원 출신이시고 집도 크던데 처가는 좀 차이가 나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 뭐. 보니까 장인어른은 괜찮으셨는데 장모님이 좀. 김서방이 말을 흐렸어요. 왜? 어떤데? 학력도 별로고 고졸이거든. 그리고 분식집 하셨어. 아, 그래? 응. 솔직히 말하면 대화도 좀 안 통하고 뭐랄까 시대착오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장모님인데. 알아. 그래서 예의는 지키지. 근데 솔직히 내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는 좀 그렇잖아. 왜? 부끄러워?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맞다. 솔직히 좀 부끄러워.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보면 다 대학 나오시고 전문직이시잖아.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처가에서 돈은 좀 대주시지? 뭐? 결혼할 때 2억 줬고 이것저것 해서 한 3천 좀 넘게 받았나? 오, 그 정도면 괜찮네.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집 한 채 사주셨는데 차이가 엄청나지.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지. 그건 그래. 근데 솔직히 돈이라도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집도 되게 낡은 데 살고 옷차림도 좀 그렇고 가방끈 짧은 게 티가 나더라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알아. 미라 앞에서는 안 해. 근데 사실이잖아. 요즘 세상에 고졸이면 좀 그렇잖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한 시선이 이거였구나. 사위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력이 낮아서 부끄럽고 돈이 없어서 실망스럽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였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홀로 딸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빚 없이 살았습니다. 딸 대학 보냈고 결혼도 시켰어요.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는 친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수고했어. 오늘 고마워. 딸이 다가왔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들은 말을 딸한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5년 동안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요. 손주를 위해서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사위는 저를 무시했어요. 학력이 낮다고, 돈이 없다고,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요. 하지만 사위는 몰랐죠. 제가 사위에게 빌려준 3,200만 원이 저에게는 푼돈이라는 걸요.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김서방, 자네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이제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 돌잔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장들을 꺼냈어요. 여러 은행에 분산해둔 예금, 적금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정순이 고객님, 전체 금융자산이 12억 4천만 원이시네요. 네. 정기예금 만기된 것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보통 예금으로 옮겨주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었어요. 하나씩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상가 건물 2채 시세 14억 5천만 원. 아파트 2채 시세 9억. 오피스텔 1채 시세 2억 3천만 원. 모두 합치면 25억 8천만 원. 금융자산 12억 4천만 원을 더하면 총 3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분식집을 정리하고 받은 돈은 2억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처음엔 작은 원룸을 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투자용 원룸이었어요. 월세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은 또 모았습니다. 부동산 카페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죠. 용어도 모르고 계산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배워갔어요. 도서관에서 부동산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유튜브 강의도 봤어요. 메모하고 계산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1년 후 원룸 가격이 올랐어요.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 더 큰 투룸을 샀어요. 2년 후 상가 건물 1층 점포가 나왔습니다. 은행 대출을 조금 받아서 샀어요. 치킨집 세입자가 들어왔고 월세가 쏠쏠했습니다. 3년 후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다음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2억이 38억이 됐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상담 받으러 왔어요. 제 재산 정리하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사위가 있다는 것.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가진 재산 규모까지요. 변호사는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유언장이요? 네. 고객님 재산이 상당하신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딸한테 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위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시면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유언대용 신탁, 증여, 유류분 등등. 일단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딸에게 주고 싶었어요. 당연히요. 하지만 사위가 그 돈을 쓰게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온 사람이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쓰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새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20억대 아파트들이었어요. 어머님, 이 평수면 혼자 사시기 충분하실 거예요. 좀 더 큰 건 없나요? 더 큰 걸 찾으세요? 30평대는 어떠세요? 여러 집을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어요. 아파트 32평, 시세 22억. 이 집으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현금으로 할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액 현금이요? 네. 네, 가능합니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2억을 먼저 냈어요. 잔금은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제 부동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팔 건 팔고 정리할 건 정리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도요. 한 달 후 잔금 20억을 송금했습니다. 등기를 넘겼어요. 이제 강남 아파트는 제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사는 하지 않았어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갈게. 김서방이 엄마한테 할 말이 있대. 또구나. 이번엔 뭘 달라고 하려는 걸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와.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답답하셨나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사위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올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왔어요. 이번엔 과일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앉자마자 바로 꺼냈습니다. 제가 요즘 투자를 좀 했는데요. 주식이랑 코인 쪽으로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빚이 좀 생겼습니다. 얼마나? 3억입니다. 딸이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우리 진짜 큰일 났어. 집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그것도 한계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억? 네. 너무 큰 금액인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돈이 없어. 엄마. 딸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래도 이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잖아. 이 집은 전세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그럼 1억만이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서방, 나 정말 돈 없어.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거 300만 원이야. 김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라도. 부동산? 무슨 부동산? 분식집 정리하셨을 때 돈으로. 그거 다 생활비로 썼어. 7년이면 충분히 쓰지.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큰일 나. 제발. 미라야,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정말 미안해.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딸은 울면서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을 도와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건 딸의 빚이 아니었어요. 사위의 빚이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강남 아파트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 마무리하러 간 거였어요. 정순이 고객님, 잔금 완납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등기 필증을 받았어요. 이제 완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이사 오실 거예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중개소 문을 열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위였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사위 쪽으로요. 어머니,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 부동산 일 좀 보러 왔어. 무슨 부동산이요? 집 샀어. 여기. 뭐라고요?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돈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응, 없다고 했지. 자네한테 빌려줄 돈은 없다고. 그럼 이 집은 얼마짜리인데요? 22억. 사위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가로수를 붙잡았어요. 22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샀어? 대출 하나 없이. 어머니가 어떻게 돈이 어디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날 어떻게 봤는지 알아? 가방끈 짧고 무식하고 대화 안 통하고 돈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아, 아닙니다. 돌잔치 날 자네가 친구들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부끄럽다고 소개하기 싫다고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다고. 사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자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3,200만 원. 그거 나한테는 푼돈이야. 내 전체 재산의 1%도 안 돼. 전체 재산이 38억. 정확히는 38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 집 사고 나니까 16억 좀 남았네. 사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그럼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자네를 도와줘야 하는데? 저는 사위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날 무시했지. 명절에도 고작 30분 앉았다 가고 전화도 안 받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자네는 날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냥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봤지. 어머니, 제발 돈 있어도 안 빌려줘. 자네 같은 사람한테 내 돈 쓰게 둘 수 없거든.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사위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 그러는데 엄마가 강남에 집을 샀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샀어. 뭐? 22억 아파트.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엄마, 돈이 어디서? 원래 있었어. 많이. 전화기 너머로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미라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2평짜리 깨끗한 집이었어요. 햇살이 잘 들었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어요. 30년 살던 집에서 가져온 거라 오래된 가구들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새 출발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혼자 창가에 앉아서 야경을 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67년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봐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정말 넓다. 응. 엄마, 나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돈이 많은 줄. 딸이 소파에 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우리한테.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뭐? 김서방이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까? 내가 돈 많다는 걸 알았으면 존중했을까? 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라야, 난 돈 때문에 존중받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 엄마로,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던 거야.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쓸걸.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넌 방관했어. 김서방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지.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큰일 났어. 빚 때문에.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면. 미라야.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건 김서방이 만든 빚이야. 투자 잘못한 거잖아. 내가 왜 그걸 갚아줘야 해? 엄마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김서방은 5년 동안 날 무시했어.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런 사람 빚을 내가 갚아줄 수는 없어. 딸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손주들이 있잖아. 손주들은 내가 사랑해. 정말로. 하지만 그게 김서방의 빚을 갚아줘야 하는 이유는 아니야. 저는 일어나서 방에 다녀왔어요.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뭔데? 500만 원. 당장 급한 건 이걸로 해결해.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미라야, 넌 이제 어른이야.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나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야. 딸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딸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사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빌려간 돈 3,2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 정리했어. 좀 더 작은 데로 이사 갔어. 그래. 김서방. 많이 반성하고 있어.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 엄마 명절에 손주들이랑 찾아뵐게. 괜찮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은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김서방은 아직은 보고 싶지 않아. 알았어, 엄마.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강에 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같이 요가 수업도 다니고 주말엔 봉사활동도 나갔습니다. 손주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요. 딸이 데려와서 같이 밥 먹고 공원도 가고 그래요. 아이들은 할머니 새 집이 좋다고 좋아했습니다. 사위는 한 번도 같이 오지 않았어요. 딸 말로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데 저는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 빌린 돈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 이번 달에 50만 원 보냈어. 3,200만 원 중 50만 원.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했어요. 천천히 갚으면 돼. 그것보다 너희 빚부터 정리해라. 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서 야경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엄마. 고마워.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미라야, 괜찮아.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괜찮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딸과 손주들이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도 67년을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학력이 낮다고, 돈이 없어 보인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5년을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이 영상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건강하세요.